역사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미국의 대선은 없었습니다. 미국 대선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패배 승복 연설입니다. 지난 2000년 500표 차이로 패배한 앨 고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도 패배를 선언했고, 지난 2016년 더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역시 깨끗하게 패배를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승부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선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미 캠프 측은 여러 주에서 대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증거는 많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은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네바다주와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등을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측 캠프에서는 대선 전부터 우편 투표를 믿을 수 없다며 유권자 사기 문제를 거론해왔습니다. 일부 주에선 제대로 된 개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가 낸 미국 대선 개표 불복 소송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늦음하기 제기되었고 소송 대상도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캠프 측은 우편 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우편 투표 마감 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다른 주의 우편 투표 연장도 유사한 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를 보여 만약 정치적 성향대로 결론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온몸으로 우편 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의 2024년 재출마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선 3번째로 많은 표를 얻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피즘의 승리다. 이러한 지지 세력 때문에 이번 대선 패배가 확정될 경우 2024년 재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이 여전히 굳건히 생존해 있으며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서는 트럼프 운동은 진짜였고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7,100만 표 이상을 얻으며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바이든 후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3번째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런 기반들을 무기 삼아 다음 대선에도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했다. 백인 노동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더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번 대선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덕분에 우연히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홉킨스 보스턴 칼리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4년간은 공화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데니얼 스콜츠먼 존스 홉킨스대 정치학 교수도 그가 정당을 이끌 때 상황이 잘 돌아갔다. 트럼프가 앞으로 TV에 자주 나오지 않는 한 그는 당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모임인 피플 포 트럼프를 운영하는 짐 워딩턴은 트럼프가 패배해도 지지 세력은 재결집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우리를 위해 나아갈 길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따를 것이다. 트럼프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대선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미지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을 강행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인준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트럼프가 불복을 하건 소송을 하건 간에 바이든 후보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온라인에는 바이든 후보 측 인수위원회 홈페이지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는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심각하다며 인수위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첫날부터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을 서두름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에 맞서 개표 결과에 쐐기를 받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 영합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누가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앞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아마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나올 것이다. 4년 전 트럼프 당선은 우연이 아니었다. 포퓰리즘은 미국 내 일반적 추세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제시하면서 국제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국제적 책임을 맡기를 꺼렸다. 대다수 조치는 미국 대중 적어도 절반의 바람을 반영한다.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그의 정책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국은 공화당의 공세와 민주당 내부 온건파, 우파와 좌파 간 분열하게 돼 험난한 길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떠난다고 트럼프주의를 야기한 사회적 환경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표하는 세력은 계속 자리하며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누가 취임하더라도 세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분열된 미국을 볼 것이다. 당파 대립, 사회적 분열, 인종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미국에서는 벌써 2024년 트럼프 재출마설이 돌고 있네요. 트럼프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영 선거가 끝난 것 같지도 않고 찝찝하니 소송까지 진행되면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례가 없어서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어떤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평화, 친선, 도약.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현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아래 개최됩니다. IOC 창설자인 쿠베르탱에 의해 시작된 올림픽은 정치적 박병과
종교적, 인종적 차별 속에서 서서히 세계 평화라는 큰 이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올림픽에 출전한 나라들은 각자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는데 유독 한 분야에서 독주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이죠. 얼마나 뛰어나면 애국가 가사 중 하느님이 보후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보후는 화를 뜻하는 보후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양궁은 우리나라에선 효자 종목으로 통하고 있죠. 이런 사기 캐릭터인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선 밸런스 패치를 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펼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양궁 경기 규칙은 각각 거리별로 36발씩 발사해 1440점을 만점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각 거리별 360점 만점으로 메달이 주어졌고 거리별 점수를 합한 1440점 만점으로 개인전, 그리고 상위 3명의 점수 합계를 단체전으로 치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두 발 정도의 실수가 있어도 기량 차이와 실수가 거의 없는 한국 선수들은 금방금방 점수를 보충할 수 있었고 개인전 금운동, 거리별 금운동을 모두 한국이 휩쓰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방식이 거리별 메달을 모두 없애고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만 시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메달은 모두 한국 선수들 차지가 됐죠. 때문에 또 새롭게 나온 방식이 올림픽 라운드 도입입니다. 올림픽 라운드 방식은 기존 양궁 경기 방식으로 우선 경기를 치른 후 1위부터 64위까지 선별하고 1위와 64위, 2위와 63위가 붙는 식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선수들은 시드를 배정받아서 4강 이전에는 토너먼트 경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토너먼트 경기는 70m, 12발을 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한국 선수들을 불리하게 만들어 실수가 한 발만 있어도 한국 선수들은 무조건 떨어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바뀐 방식에도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세계 양궁협회는 한국팀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 뒀는데요. 단체전에서만이라도 한국의 금을 한 번 막아보자는 취지로 국가대표 선수들 수를 3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한국은 기량차가 거의 없는 4명이 특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3명을 골라 출전하는 단체전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예 출전 선수를 3명으로 줄여 1명의 컨디션 난조를 기대하는 다소 어이없는 방식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국이 우승! 그러자 하다못해 양궁 표적지까지 바꿨습니다. 10점부터 1점까지 이루어져 있는 양궁 표적지를 1점과 0점으로만 구성된 표적지로 바꾼 건데요. 표적지에 검은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 들어가면 1점이고 안 들어가면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협회에선 한국 선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점 밖으로 점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럼에도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무슨 수를 쓴다 한들 한국의 밸런스가 팩출되지 않자 협회는 말도 안 되는 룰을 적용하기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안게임의 룰인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입니다. 토너먼트를 통과한 선수들 중 절대로 한 국가에서 2명 이상 출전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한국 선수가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1, 2, 3위를 해도 3위 선수는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최소한 1개의 메달은 한국 선수들이 차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 3위를 한 한국 선수가 본선에 못 나가는 심리적인 타격을 이용해 선수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더 이상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로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협회는 아무리 경기 방식을 바꾸더라도 한국에게 통하지 않다는 걸 깨닫자 이번에는 양궁 경기장을 바람이 부는 장소로 배정해 경기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다른 능력을 가진 한국팀은 풍속을 정확히 계산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오조준을 하여 10점이 넘는 기량을 자랑해 협회를 좌절시켰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협회는 아예 쏘는 곳과 표적지의 중간 지점에서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아주 요상한 장소에서 양궁 경기를 개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뿐이었죠. 다른 나라 선수들은 국가대표임에도 0점을 날리는 와중에 한국팀은 경기장에서 6점 이하로는 절대 날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협회는 도리어 다른 나라에게 호된 비판만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양궁의 독주를 막기 위한 세계 양궁계의 눈물겨운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양궁이 밸런스를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협회 외에도 한국 양궁을 견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호이트 활 사건입니다.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국가대표팀은 개인전과 단체전이 미국의 1점 차로 져 금메달을 놓쳤었죠. 곧바로 패배 요인을 따져보니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활이 문제였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일본의 야마하에서, 남자 대표팀은 미국의 호이트 제품을 사용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양궁활은 미국과 일본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었죠. 그렇기에 양궁협회는 미국 호이트사에게 미국 대표팀과 같은 활을 주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양궁협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활을 국산화하는 거죠. 또 국내 대회에서는 무조건 국산활만 사용하라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녀 선수단 전원이 순 한국산 활만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금 4개 중 무려 3개를 획득하는 엄청난 쾌거를 올렸죠. 그 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는 해외 선수들에게도 점차 보급되더니 2007년 독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와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최종 10명 중 무려 9명이 한국산 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국산 활이 세계 시장 67%까지 석권했고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었던 일본 업체들은 문을 닫고 말았죠. 이렇게 한국 양궁은 매번 어려운 순간과 질투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놀라운 기량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량은 최근에도 발휘됐죠. 한국 양궁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의 양궁 대회를 개최한 건데요. 대한양궁협회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 선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31회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전국 초등부 62개 양궁팀 315명의 선수는 각 팀 연습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경기운영본부가 이들 연습장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이런 비대면 대회는 과거 이동수단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 세계 양궁연맹이 국제대회를 치르기 힘든 선수들로부터 기록지를 우편으로 받았던 우편 양궁 대회에 착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궁협회는 사전에 각 학교 지도자와 심판, 운영요원을 상대로 화상대회 설명회를 열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거리를 재는 줄자와 관역, 표적, 기록지 등을 일괄 배포해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시설이 열악해 자체 대회 진행이 힘든 학교를 위해 거점 경기장을 마련했고 팀들 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경기 시간을 조정했죠. 경기가 진행되는 각 현장에는 공인 심판과 경기 운영 요원을 각 한 명씩 파견해 관리를 맡겼습니다.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초등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애국가 가사인 하느님이 보후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의 보후는 정말 화를 뜻하는 보호가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 네티즌들은 매번 양궁대회가 열릴 때마다 그냥 금메달은 한국 깔아놓고 2, 3위끼리 알아서 싸워라 라는 시원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타고난 능력만 믿고 방심하는 건 금물이죠. 어느 곳이던 노력형 천재가 가장 강한 것처럼 우리 한국 양궁팀도 양궁 천재가 노력하면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테니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